네, 안녕하십니까. 건소프트의 김진범이라고 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기지개 한번들 푸시죠. 크게 한번 기지개 피시고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은 진짜 교육열이 뛰어나신 분들이십니다. 졸려오실 텐데 졸렵지 않게끔 강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 클라우드 포럼 또는 지금 이 컨퍼런스 하는 거에 AI를 주제로 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AI를 주제로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로봇, 챗 GPT, LLM, ML, 뭐 AI 옵스, 데브옵스 뭐 이런 환경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아마 AI 하면 챗 GPT가 오면서 가장 큰 모델로 변모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챗 GPT를 움직이는 밑단의 모션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옛날에 GPU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하면 VM에서 GPU를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클러스터에서 GPU를 붙이는 방법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챗 GPT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챗 GPT가 지금 뒤에서 돌고 있는데 제가 논문을 받아가지고 봤는데 챗 GPT는 MS 애저 클라우드에서 지금 돌고 있고 그거를 갖고 테스트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는데 아까도 어떤 말씀해 주셨는데 디플로이 되면서 서비스가 되고 나면 다시 앤서링을 받아서 리트레이닝을 하는 그 워커 노드가 7,500대 정도의 워커노드의 논문이 나와 있고 그 이어서 15,000대가 그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워커노드가 7,500대가 돌아가는 서비스 모델이 있느냐? 저는 보지도 못했고 지금도 아마 없을 거고 우리나라에는 7,500대의 워커노드를 붙여서 사용하는 클러스터 자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에 대한 논문을 저희가 받아보면서 참 많이 놀랐는데 챗 GPT는 어디서 도냐? 쿠버네티스에서 돈다. 쿠버네티스는 그럼 뭐냐? 라고 물어보시면 클러스터 OS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VM 환경에서 하이퍼바이저라는 그 하이퍼바이저는 틀을 써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다면 그렇게 10년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그 위에 쿠버네티스라는 부분이 올라가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앞으로의 10년을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쿠버네티스에 대한 부분들의 용어 정의를 제가 간단히 하고 좀 넘어갈까 합니다. 왜냐? 쿠버네티스가 뭐냐? 클러스터가 뭐냐? 파드가 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쭈르륵 나오셔가지고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한 번 더 용어 정의, 어휘 정의를 한번 하고 제가 넘어갈까 합니다. 저는 이 기차에 비유했습니다. 기차에 대한 부분들의 디파인을 한다 그러면 기차는 객차와 열차로 나눠져 있습니다. 객차는 우리가 타는 칸이고 열차는 달리는 기차를 열차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열차의 정의에 조종석이 있고 객차의 정의들이 줄줄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객차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객차가 저희가 6개를 붙여놨는데 조종석의 한가운데 있으면 이 조종석에 대한 부분들의 객차를 몇 개나 붙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통상 한 8량을 받치고 가는데 근본적으로 조종석이 있으면 그 조종석 뒤에 객차는 무수히 많이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객차를 보시면 서버 한 대, 흔히들 얘기하는 베어메탈 한 대, VM 한 대, 이거를 저희는 노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객차를 노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붙이는 이 환경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를 클러스터라고 얘기합니다. 즉 클러스터를 만드는 주인이 조종석에 있고 그 조종석 밑에 열차를 붙이는데 그거를 워커 노드라고 해서 흔히들 서버를 붙여 나가는 이 환경, 즉 붙일 수 있는 환경을 클러스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클러스터 안에는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조종석이 있고 조종석 밑에 붙일 수 있는 객차는 몇 대까지 붙일 수 있을까요? 무수히 붙일 수 있습니다. 무수히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자체를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 환경을 왜 이렇게 노드를 계속 열차를 붙여서 환경할까요? 컴퓨팅 용량을 크게 쓰려고 하는 겁니다. 하이 퍼포먼스로 쓰기 위해서 계속 붙여갖고 나갑니다.
계속 붙여가는 환경 속에서 그 안에 사람이 탑니다. 사람이 타는데 그 사람 자체가 파드라는 부분으로, 즉 어플리케이션이 분포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객차당 3명이 타는 데도 있고 1명이 타는 데도 있고 이렇게 움직여지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표현이 지금 3명씩 탄 걸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 객차, 저쪽 객차에 1명이 타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3명이 타고 있다, 이렇게 타고 있으면 저쪽은 텅텅 빈 객차가 되지 않겠습니까? 클러스터라는 이 이유는 저기서 1명이 비었다면 이쪽에 3명이 빈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리 갑니다. 넓은 공간을 찾아서. 왜 그 빡빡한 공간에 있겠습니까? 그냥 갑니다. 이것이 파드의 이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클러스터 내장에 되어 있는 이 모양이 자동적으로 파드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저렇게 배포가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클러스터가 알아서 조절해 줍니다. 빈 공간으로 보여주는 이 자체를 클러스터의 의미, 파드의 의미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 공간에서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2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돌리고 싶고 3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려면 또 존닝이 돼야 되겠죠. 그 존닝에 대한 부분들이 저렇게 존닝이 됩니다. 검은 사람 입은 거가 하나의 존닝, 주황색 사람 끼 또 하나의 존닝, 초록색 사람이 하나의 존닝,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같은 편끼리예요. 같은 편끼리 나눠 타고 자기네 작전들을 다른 객차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네임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객차에는 몇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느냐? 3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클러스터의 의미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럼 제가 아까 이 객차 하나에 서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서버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디스크가 있어야죠. 하드디스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서버도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를 지금 저는 뭐를 표현했냐? 저 화장실 마크로 표현했습니다. 화장실 마크로. 그래서 있는 디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 거는 있는 쪽에서 붙여 쓰고 없는 거는 있는 쪽에서 빌려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식수대는 뭘까요? 질문을 제가 하기 전에 답을 드리면 식수대는 GPU입니다. GPU가 있는 노드가 있고 없는 노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GPU를 찾아서 우리 어플리케이션들은 가서 붙겠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주황색인 사람들의 어플리케이션 구조가 어느 식수대를 하나를 찾아갈 겁니다. 왜? 우리는 이거 클러스터를 묶어서 이거 한 공간에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면서 클러스터 얘기라는 거는 계속 나오실 테고, 노드 얘기라는 부분, 파드 얘기라는 이 부분이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정의시키는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주 조종석,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시는 AWS 사용하실 때 EKS,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사용하시고, 구글로 들어가면 GKS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지금 주비는 쿠버네티스 애저 서비스, 카스 서비스를 만드는 가장 기본이 이 조종석입니다. 조종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에는 지금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게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NHN 정도가 이 카스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갖고 움직이고 있다. 조종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조종석이 없으면 붙여서 사용하는 데야 되고, 조종석이 있으면 좀 플렉시블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EKS나 NKS나 AK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로 다시 돌아와서 AI에서 요구하시는 요건들이 뭘까요? 굉장히 스케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가용성이 그쪽 속에서는 굉장히 요구가 되고, 이게 전부 자동화 처리되면서 데이터는 프로세싱 되면서 분석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AI가 저런 과제의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대응하는 쿠버네티스에서 해결해 주는 부분들은 저 부분을 전부 다 지금 커버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클러스터 OS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쿠버네티스가 없으면 사실 저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VM에서 저 부분을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꼭 필요하다. 그럼 쿠버네티스는 뭐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이꼬르 쿠버네티스고 쿠버네티스 이꼬르 클러스터 OS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다 처리해 주면서 빌드 라인, CI/CD 빌드 파이프라인까지도 다 처리해 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쿠버네티스가 해주는 게 뭐냐? 인프라 몽땅 다 감싸고 있다. 거기다 빌드 파이프라인까지 얹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쿠버네티스가 해줄 수 있다. 즉 앞으로의 10년은 쿠버네티스가 전부 다 끌고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약간 좀 썰을 푸시면 저희가 2016년도에 GPU라는 걸 하나 만나게 됩니다. GPU가 계속 쭈르르르 올라가다가 2020년쯤 들어와가지고 이제 GPU가 불이 붙기 시작하고 저희가 2022년에 H100이라고 GPU 모델 네임 H100이라고 GPU를 저희가 살라고 하면 예약이 지금 6개월, 7개월 밀려가지고 사지도 못하고 저도 지금 H100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몇 개 안 꽂혀 있어요. 이 클라우드 업체에 우리 그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에 이렇게 많이 꽂혀 있지 않아서 저거 참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사용하려면 대기 받아야 되고 AWS 가가지고 H100을 쓰려고 들어가면 다 예약 활용이 다 끝나 있어가지고 저거에 대한 부분도 쓰지 못하고 대기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보면 A100 정도 그 밑에 R 시리즈 정도를 제가 사용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거는 블랙웰이 이제 곧 2024년도에 내년도에 블랙웰이 나옵니다. 블랙웰은 H100보다 5배나 빠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블랙웰은 가격이 얼마일까? 지금 H100이 지금 가격이 약 한 10,000불 내외 하거든요. 블랙웰은 지금 30,000불에서 40,000불 정도를 지금 갖겠다. 그래서 이거의 네임을 B100으로 지금 내겠다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GPU는 이제는 황금알 낳는 거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만큼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A100이 나왔을 때, H100이 나왔을 때 H100을 예약을 하고 산 대를 보시면 일단 마이크로소프트가 15만 대를 먼저 사갑니다. 그 다음에 메타가 15만 대를 사갑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없어요. 중국 기업들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없어요. 얘네들이 다 이걸 리서베이션해서 사간 겁니다. 쭈루루 다 사갔고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자기도 이제 H100 산다고 해가지고 뭐 H100 수개월 만에 10만 대 확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품이 있어야 확보를 하죠. 제품이 없는데 마음만 급하죠. 제품은 없어요. 그래서 또 2025년대에 블랙벨이 또 블랙웰 200이 나오면 그것도 30만 대 확보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 아저씨는 말은 잘하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게 항상 큰 문제인데 또 말은 잘해서 그거 확보하겠다는데 문제는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는 2020까지 H100 시리즈를 100에서 200만 대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TSMC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두 개가 짬뽕이 돼서 패키지를 해서 저 숫자를 만들어내는데 이 두 숫자가 만들어내는 공급량이 저 숫자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이 합작을 해서 H100을 만들고 있는데 저 숫자를 못 따라가는데 B100은 블랙벨 100은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 저는 퀘스천을 던집니다. 그래서 GPU가 그렇게 귀한 몸이 됐습니다. 이제 GPU를 사용하려면 귀엽고 GPU 너무 비싸. 그리고 서플라이 너무 안 돼. 그리고 이거 사용하기 너무나 어려워. 지금 GPU를 사용하시려면 이제 쿠다라고 주는 엔비디아에서 주는 어플리케이션 툴을 지금 사용하시게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가장 적절하게 사용해야죠. 한 장이라도 아껴서 사용해야죠. 즉 GPU는 24시간을 돌리고 24시간을 풀로 빼먹는 방법을 우리는 혜택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VM에서 지금 사용하신 거는 쿠다 어플리케이션을 GPU에다가 어나운스해서 GPU가 그걸 받으면 한 사람이 물면 그 GPU는 독점적으로 사용합니다. GPU를 100%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만큼의 한계가 물면 한 사람이 그냥 그걸 끝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GPU의 퍼포먼스는 40이 될지 50이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그러고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R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H100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제가 지금 보질 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7명이든 8명이든 있으면 GPU는 100을 쓴다.
GPU는 100을 쓰게끔 만들어 놓고 여러 사람들이 동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한 부분들을 고안하자. 그래서 사실적으로 엔비디아가 그 고안 방법을 또 내놓습니다. 자, GPU가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들이 또 내놓습니다. 그게 쿠다에서 제공하는 오퍼레이터 툴 안에 이런 부분들을 내놓습니다. 즉 GPU를 쓰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인데 쪼개 쓰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타임 슬라이싱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멀티 인스턴스로 나눠가지고 자원을 아싸리 분할해 쓰는 하나, 그 다음에 GPU를 가상화시켜서 쓰는 방법 하나.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그 방법 중에 어떤 게 더 가장 좋을까? 지금 보시면 이게 타임 슬라이싱 기능인데 이 회색되어 있는 부분이 GPU가 100을 쓴다고 가정을 GPU 한 장이라고 보시면 그거를 A와 B와 C가 저렇게 분할적으로 나눠서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PU는 100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져가겠죠. 그러면 GPU의 성능의 100에서 A가 쓰는 부분이 약 한 35%, B가 한 25%, C가 한 35% 정도 사용한다고 이렇게 그림선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쓸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천천히 많은 양의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는 머신러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좀 안 맞고 어플리케이션을 동시 작업할 수 있고 배치 작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용을 권장한다. 어떻게 쓰실지는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 입장 쪽에서 GPU를 어떻게 쓰실 거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쪼개는 방식이 난지 그거는 고객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많은 사스 기업이나 어플리케이션 업체들을 봤을 때 메이킹하는 부분, 즉 ML에서 머신해서 어떤 모델을 뽑아내는 부분까지는 많이들 GPU를 사용하시는데 서비스에서 GPU를 사시는 고객은 제가 아직 못 만나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GPU로 서비스를 하시는 기업들은 제가 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시면 저한테 좀 톡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GPU 가상화입니다. 이거 하이퍼바이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GPU 하이퍼바이저가 붙어가지고 GPU를 가상을 하는 거죠. GPU를 분할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VM을 사용하는 VM 쪽에서 사용하십니다. 즉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GPU를 가상화해서 쓰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동시 사용자가 적거나 어플리케이션만을 만드는 사용자가 쓰는데 사실 이 방법은 이제는 거의 물 건너갔습니다. 사용을 거의 이렇게는 안 하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엔비디아가 쿠다에서 또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하이퍼바이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GPU를 가상화 쓰는 vGPU를 쓰는 부분들은 사실 많이 출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마이그 방식인데요. 아싸리 자원을 쪼개는 겁니다. GPU도 코어 수를 갖고 있거든요. 그 코어 수와 지금 메모리도 같이 둘러싸여 있죠. 지금 HBM이라고 하이닉스가 만드는 게 그게 메모리 자원인데 그 GPU 코어 수와 메모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쪼개서 쓰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방법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시다 보면 쿠다에서 저 마이그 방식을 쓰기 위해서 GPU를 쪼개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딩하기도 어렵고 쿠다가 제공하는 부분들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에 가능하신 부분들의 툴을 사용하시면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저희 회사 제품인 칵테일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소개시켜드리면서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칵테일 클라우드는 빌드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빌드가 다른 빌드 기능보다 레지스트리를 갖고 있어서 그냥 GitHub에만 올려놔 주시면 자동적으로 배포되고 배포는 어디다 할 거냐? 원하는 곳, 퍼블릭 클라우드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든 또는 베어메탈 서버든 어디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 세 곳에서 다 가지고 칵테일 클라우드가 배포를 한 이것이 바로 클러스터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칵테일 클라우드는 두 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쿠버네티스를 다루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영역하고 그 매니지먼트의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과 빌드 배포를 담당하는 어플리케이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칵테일 클라우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부분을 저희가 칵테일 클라우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칵테일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쿠버네티스 배포판을 칵테일 클라우드는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보시면
오픈시프트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EKS나 GKS나 쿠버네티스 서비스, 카스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시프트 레드핫 제품의 오픈시프트 또 카스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듈을 갖고 있고, 칵테일 클라우드는 큐브라는 카스 서비스 모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쿠버네티스 서비스 전체를 칵테일 클라우드는 모두를 다 감싸서 가져갈 수 있고, 이 인프라 프로비저닝은 아까 어디든 배포를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데도 퍼블릭 클라우드든 베어메탈이든 어디든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카스 서비스, 저희가 칵테일 큐브라고 카스 서비스 하는 거를 지금 EKS나 GK 같은 카스 서비스 하는 부분들을 갖고 서비스를 지금 다음 달부터 또 시작이 되니까, 나중에 저희는 KT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서비스가 되니까 그거 찾아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적으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일단 리눅스 OS가 있으면 리눅스 OS가 있고,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디스트리뷰전이 있으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구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저쪽에 보시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인프라가 AWS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구글로 넘어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태껏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MSP 업체가 계속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구글에 있다가 애저로 넘어가고 싶다? 못 넘어가요.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쓰시면요, 그냥 다 한 무대기로 한 몽텅으로 같이 쓰실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앞으로의 10년 살면 어느 인프라가 되든 그냥 다 옮겨 다니시게 될 겁니다. 리전이 다르더라도, 뉴욕에 있는더라도, 파리에 있는 리전이라도 한꺼번에 서울에서 다 묶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시 GPU에 대한 부분들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칵테일 클라우드는 아까 말씀드린 마이그하고 타임 슬라이싱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GPU 모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인스턴스에 대한 모델을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고, 타임 슬라이싱 방식대로 사용하시면 사용하시고, 이 두 개의 옵션 밑에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타임 슬라이싱을 사용하는데 어떤 예약의 분 단위로 쓸 건지, 시간 단위로 쓸 건지, 또 어떤 그룹이 쓸 건지, 그 그룹이 어떤 작업이 끝나면 다음 그룹한테 넘겨줄 건지에 대한 옵션들이 주로 다 붙었습니다. 마이그 방식도 마찬가지로 GPU의 코어 수를 2개로 자를 건지 4개를 자를 건지 하나를 자를 건지 몇 명이 쓸 건지, 그런 관리적인 매니저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즉 ML 쪽을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성능과 데이터 백업 용량을 받고 마이그 방식하고 마이그 방식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용할 수뿐이 없는 이유는 GPU를 못 받아서 그래요. GPU를 못 받아서. 그리고 GPU 코스트가 또 너무 비싸시니까, 고객이 쓰시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GPU를 60%를 써도 100원을 내야 되고 100%를 써도 100원을 내야 된다면 100% 쓰는 모양을 갖고 쓰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저희는 아껴 쓰기를 할 수뿐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도 요구가 돼서 저희 칵테일 클라우드는 그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도 전부 닫고 있습니다. GPU의 레인지가 어디까지 됐고 얼마고 쓰고 있고 99% 쓸지 100을 쓰는 건지 얘기하고, 저희는 또 알람 기능도 또 추가되어 있어서 GPU를 만약에 85% 넘어가면 얼럿을 줘가지고 GPU를 못 쓰고 있다는 얼럿까지 줄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 메모리 사용량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같이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밑에 보시면 어떤 그룹이 GPU에 대해서 붙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갖고 있고요. 어드민 관리자에 대한 부분은 GPU의 퍼포먼스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볼 수 있고, 온도 체크까지 전부 다 끝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내가 갖고 있는 GPU, 즉 내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시는 GPU가 아니라 이 GPU에 대한 부분들을 AWS GPU를 빌려 쓰시든 KT에 있는 GPU를 빌려 쓰시든 그 빌려 쓰시는 거에 그거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GPU가 없으면 남의 GPU 가서 불러 쓰셔야죠. 그럼 클러스터 확장해가지고 KT든 AWS 클러스터까지 확장을 해서 그 사람의 GPU를 불러 쓰시게 되면 될 거고요. 그 쓰는 거에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AWS GPU는 어떤 그룹들이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밑에 표시될 거고, 온프라미스에서 쓰는 GPU는 어떤 그룹들이 썰게 되는지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전부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칵테일 클라우드는 이 GPU에 대한 부분들을 고심을 해서 저희가 올 초에 제품을 냈고, 지금 밑에 보이시는 것 같이 즉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GPU 것들을 다 갖다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 옆에 장표는 고객이 그러면 고객 그룹 내부에서, 즉 회사 내부에서도 미터링 데이터 가지고 빌링을 좀 청구하고 싶다라는 요구들이 지금 있으셔서 그 미터링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빌링 데이터는 고객이 엑셀 전표를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아코소프트로 연락 주시면 충실히 잘 대답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